2024년 11월 서웅대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미경은 스마트폰 화면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27분, 벌써 사흘째 집에 들어가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시아버지 박철수 어르신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위태로운 상태로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미경은 혹시라도 시아버지가 깨어나실 때 곁에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는 젊은 간호사가 미경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미경의 손에 든 컵라면 용기와 복도 한쪽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며칠째 병원을 지키는 가족은 흔치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또 여기서 주무셨어요?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미경은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사실 미경은 시간이 돼서 간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경은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후로는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수입이 끊어지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그보다는 시아버지를 혼자 두는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오전 9시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자 큰 며느리 서정희가 나타났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난 그녀는 미경의 초라한 모습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밤을 새우면 어떡해요? 집에 가서 씻고 오지. 미경이 대답하려던 순간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늘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미경을 걱정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책망하는 투였죠.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 시간 동안 정희는 중환자실 안에서 시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분 만에 밖으로 나와서는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질문에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중환자실 하루 비용만 해도 수십만 원인데 벌써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우선 부담하고 있어요. 아버님 상태가 어제와 별로 다르지 않네요. 병원비는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해요. 저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병원을 떠났습니다. 미경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정산이라는 말을 믿는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둘째 며느리 이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정희보다는 부드러운 편이었지만 역시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미경 씨는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순자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 역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면회를 마친 후 그녀도 급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결국 미경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간병인을 쓸 형편도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시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김밥 하나로 저녁을 때우고 다시 중환자실 앞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면회 시간에 잠시 시아버지를 뵈러 들어갔을 때 미경은 시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미경이에요. 빨리 깨어나세요. 그때 시아버지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가슴이 뛰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곧 시아버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착각이었나 싶었는데 분명히 방금 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미경에게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미경은 시아버지의 손을 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복도로 나와 다시 의자에 앉으며 미경은 지난 20년을 돌아봤습니다. 막내 며느리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집안의 큰일, 작은 일을 모두 자신이 맡아서 해야 했지만 그에 대한 인정이나 감사는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으셨지만 미경에게는 특히 더 차가우셨습니다. 큰 며느리나 둘째 며느리에게는 가끔 웃는 얼굴을 보이시면서도 미경에게만은 언제나 무표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요한 순간마다 미경을 부르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무언가 필요할 때도 미경을 찾으셨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고 결국 모든 일이 미경의 몫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병원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은 복도 의자에서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얇은 담요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기계음이 바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급히 일어나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어떻게 됐나요? 간호사가 안심시키는 말을 했지만 미경의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시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동안 다른 가족들은 집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미경은 다시 의자에 앉아 시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정작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에게만 유독 차가우셨는지, 왜 중요한 일은 항상 자신에게만 맡기셨는지, 그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시아버지가 무사히 깨어나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미경은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건강하게 회복되시기를,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간병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새벽 5시 미경은 병원 복도에서 얕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했지만 무엇보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 없었고 지난 2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외로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9년 봄 25의 김미경이 박가의 막내 며느리로 시집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50살이 갓 넘은 나이로 지금처럼 병상에 누워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이셨죠. 첫 인사를 드릴 때부터 시아버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큰 며느리 정희에게는
따뜻한 말씀을 건네시면서도 미경에게는 단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때부터 미경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신혼 초의 설렘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결혼 한 달 후부터였습니다. 첫 명절인 추석 때 미경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큰 며느리 정희는 전날 밤늦게 와서는 피곤하다며 늦잠을 자버렸고 둘째 며느리 순자도 아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진을 뺀 미경에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건넨 말씀이었습니다. 막내야, 나물간이 좀 심심하네. 칭찬이 아닌 지적이었습니다. 미경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옆에서 정희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서툴러서 그래요, 아버님. 제가 좀 더 가르쳐 볼게요. 시아버지는 정희에게는 온화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막내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일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시아버지가 감기로 몸살을 앓으셨을 때의 일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와 순자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간호를 미경에게 떠맡겼습니다. 미경은 밤낮으로 시아버지를 돌봤는데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며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회복되신 후에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정희가 끓인 죽이 제일 맛있더라. 실제로는 미경이 끓인 죽이었는데 정희가 한번 가져다 드린 것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미경은 그때 처음으로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정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2005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 준비는 모두 미경의 몫이었습니다. 조문객 접대부터 음식 준비, 뒷정리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조문객들 앞에서는 효부 행세를 했지만 뒤에서는 미경에게만 모든 일을 떠넘겼습니다. 미경 씨, 이런 일은 막내 며느리가 하는 게 맞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경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명절마다 반복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매년 추석과 설날이 되면 미경은 며칠 전부터 장보기와 음식 준비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큰 집에서 모든 식구들이 모이는데 요리는 물론이고 설거지, 청소까지 모두 미경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경부터는 시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도 미경의 담당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순자는 아이들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의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데 시아버지가 미경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너는 잘 알아들었지? 그 순간 미경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소 차가우셨던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의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의 무게도 더해졌습니다. 네, 아버님. 처방전대로 약 잘 챙겨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미경아. 그 한마디에 미경은 울컥했습니다. 20년 만에 들어보는 감사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정희에게 검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경이 함께 갔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경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가 투명인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시아버지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생기면서 매일 약을 복용해야 했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미경의 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미경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가끔 안부를 묻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가 워낙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니까 저희는 안심이에요. 그런 말로 책임을 미경에게 떠넘기는 것이 정희의 일상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18년 시아버지의 70세 생신이었습니다. 미경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음식 준비부터 손님 접대까지 모든 것을 혼자 맡아서 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실제로는 미경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시아버지는 다른 며느리들의 이름만 거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던 미경을 시아버지가 불러 세우셨습니다. 미경아, 잠깐. 네, 아버님.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고 수고 많았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노고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시아버지의 건강이 더욱 나빠지면서 미경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잦아졌고 때로는 응급실에 모시고 가야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오는 사람은 항상 미경뿐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시아버지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직접 미경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미경아, 미안한데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고 미경에게만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가서 시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만 이렇게 수고시켜서 미안하구나. 괜찮습니다.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다른 애들은 바쁜가 보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다른 며느리들에 대한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때 시아버지도 외로우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미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의존하며 대해오신 시아버지의 진심을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요한 순간마다 시아버지가 찾는 사람은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다른 며느리들이 바빠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경은 그 기대에 응답해 왔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병원에 조금씩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 시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러 간호사실에 갔습니다. 밤사이 별일 없으셨나요? 네, 안정적이세요. 오늘 오후에 의식을 회복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미경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깨어나시면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왜 자신에게만 이렇게 의존하시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깨어나신 후에도 예전과 똑같이 차가운 태도를 보이신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간병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경은 다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어쩌면 시아버지와의 관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어봤습니다. 오후 2시경 중환자실에서 급한 호출이 울렸습니다. 미경은 복도에서 졸고 있다가 간호사의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오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 보호자분이세요? 어르신이 깨어나고 계십니다. 미경은 가슴이 뛰며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뜨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인공호흡기는 제거된 상태였고 비록 약하지만 스스로 호흡을 하고 계셨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시아버지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맥박과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시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경은 시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손가락에서 미약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미경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이지만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의식을 회복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정말 떠나실 수도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미경을 불렀습니다. 막내 미경아, 이리 가까이 오려무나.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시아버지의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니? 병원에 연락해뒀는데 아마 곧 오실 거예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경의 손을 더 꼭 잡으셨습니다. 미경아, 나는 너하고만 이야기하고 싶다. 그 말씀에 미경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동안 미경에게 차가웠던 이유, 그리고 왜 중요한 일마다 미경을 찾았는지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20년 전 미경이 시집 왔을 때부터
시아버지는 그녀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과 달리 미경은 계산 없이 순수하게 시댁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미경에게 차가웠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정희의 질투와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미경에게 따뜻하게 대한다면 정희가 더욱 미경을 괴롭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일부러 미경에게 냉정한 척 하셨던 것입니다. 미경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미경아,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감추어왔던 진심을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서운해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미경이 서랍을 열어보니 봉인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봉투를 미경에게 건네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3년 전부터 준비해온 유언장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미경이 봉투를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전 재산 중 70%가 미경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과 토지,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까지 모두 미경의 것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경아, 이게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전부구나. 미경은 유언장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큰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경의 마음을 알아채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미경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을 모두 지켜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형식적인 효도만 했지만 미경만이 진정한 가족으로서 자신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건강이 악화되면서 시아버지는 미경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밤낮 없이 간병해주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약 챙겨주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미경에게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경아,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 거야. 그 말씀과 함께 시아버지는 미경의 손을 더욱 꼭 잡으셨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아버지로서의 따뜻함이 그 손길에서 전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정희와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시아버지가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미경이 시아버지 곁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 다가가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셨습니다. 평소와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정희에게 보여주셨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자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말을 꺼냈지만 시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다시 미경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경아, 고맙다. 정말 고마웠다. 그동안 너를 서운하게 했던 이 못난 시아비를 용서해다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시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미경은 시아버지가 건네주신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들은 시아버지의 진심이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순자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에 당황해하며 의료진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아버지와 미경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유언장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기쁨과 동시에 이제 정말 시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아버지의 손은 미경의 손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경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20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아버지께서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대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미경은 상주는 아니었지만 모든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조문객 접대부터 음식 준비, 장례식장 정리까지 20년간 해왔던 일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냈습니다. 정희와 순자는 조문객들 앞에서는 슬픔에 잠긴 며느리 역할을 했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일들을 미경에게 맡겼습니다. 미경은 묵묵히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정성스럽게 배웅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미리 연락을 해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위해 모든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한 태도로 유언장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3년 전에 작성되어 공증을 받은 정식 문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의식이 있을 때 직접 미경에게 전달하셨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전 재산 목록이 먼저 나열되었습니다. 집과 토지,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예금과 주식까지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속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15%, 둘째 아들에게는 15%가 상속되었습니다. 나머지 70%는 모두 막내 며느리 김미경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희와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점차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내 며느리가 70%를 받는다고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직접 작성하셨어요. 순자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경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묻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과 함께 시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왜 미경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기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20년 동안 미경의 헌신을 지켜보셨다고 적으셨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이 형식적인 관심만 보일 때 미경만이 진정한 가족으로서 자신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건강이 악화되면서 미경이 보여준 간병과 희생을 높이 평가하셨다고 했습니다. 병원 모시고 다니기, 약 챙기기, 밤낮 없는 돌봄 등 모든 것이 미경의 몫이었다는 것을 시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감동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경을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진정한 딸로 여기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정희는 편지 내용을 듣고 나서 격분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도 아버님을 모셨는데 왜 이런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미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저도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이니 저는 그 뜻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미경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서러움과 서름이 시아버지의 인정으로 모두 해소된 것입니다. 순자가 미경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정말 아버님을 많이 모셨으니까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미경은 순자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둘째 형님, 저는 지난 20년간 이 집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님을 진심으로 모셨어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사과하거나 양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상속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될 것이며 이의를 제기할 근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매우 철저하게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정희와 순자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20년 동안 무시했던 막내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이 집의 주인이 된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며칠 후 미경은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반찬 가게를 더 크게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20년간 시댁일로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사업을 이제는 마음껏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관심 있었던 요리 강습이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희와 순자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미경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미경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미경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미경 씨,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세요. 그 말에는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정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저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요. 그 말에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미경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도 번창하고 있었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많이 생겼습니다. 가끔 시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미경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사랑과 인정이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미경은 시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된장찌개를 끓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고마워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이 먹고 싶어서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20년간 막내 며느리로 살았던 김미경은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그녀는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시아버지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미경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주인공으로 말입니다.